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료, 해마다 약 110억 케이스가 팔리는 브랜드, 전 인류의 94%가 이름을 안다고 알려진 붉은 캔. 그것은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1886년 미국 애틀랜타에서 태어난 이 음료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 음료 시장의 상징이었습니다. 코카콜라 없이 자판기 하나를 채울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존재감은 절대적이었죠. 광고, 스포츠, 영화, SNS. 우리는 늘 그 빨간 캔을 보며 이게 바로 글로벌 브랜드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전 세계 대형마트 진열대 한쪽을 조용히 점령한 낯선 음료 하나. 처음 보는 디자인, 생소한 향. 그런데도 이상하리만큼 끌리는 맛.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음료는 무려 전 세계 판매량 13억 캔을 돌파하며 코카콜라와 펩시를 밀어내고 판매량 1위에 올라섰습니다. 시장조사 기관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이 제품이 출시된 지 단 3년 만에 세계 탄산음료 시장의 17.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판도가 뒤집힌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음료의 출처였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아니었습니다. 한국, 네. 한반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동양의 한 나라가 탄산의 본고장인 미국과 유럽을 넘어서 세계인의 입맛과 소비 패턴을 완전히 뒤흔든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미국 뉴욕에서 활동 중인 한 인플루언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한 캔의 음료를 마셨을 뿐이었고 그 한 모금이 자신의 삶과 콘텐츠, 그리고 세계를 보는 시선까지 모두 뒤바꿔 놓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슨 맛이었고 무엇이 다르길래 전 세계 소비자들이 코카콜라 대신 이 제품을 고르기 시작한 걸까요? 그리고 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토록 조용하고도 완벽하게 세계를 설계한 걸까요? 잠깐만요. 딱 1초면 가능한 좋아요와 구독 지금 눌러주시면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더 자주, 더 깊이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는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단지 한 캔의 탄산음료였을 뿐인데 그게 제 인생을 이토록 뒤흔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5년째 푸드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을 통해 음식을 소개하고 리뷰하고 사람들과 소통해왔고 어느새 구독자는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웰빙, 제로, 비건이 제 채널의 핵심 키워드이고 제 철학이기도 하죠. 먹고 마시는 모든 행위에 저만의 기준이 있었고 그것은 곧 정체성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정체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스튜디오에 앉아 촬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촬영할 메뉴는 시리악 스타일 크리스피 콜리플라워였고 곁들이는 음료는 언제나 그렇듯 제로 탄산이었어요. 사실 전 매 촬영 때마다 탄산음료를 챙겨 마십니다. 음식의 풍미를 정리해주고 입안의 기름진 느낌을 깔끔하게 씻어내주거든요. 그날도 역시 탁자 위에는 익숙한 검정 캔이 놓여 있었어요. 아무 의심 없이 캔을 딴 순간 캬 하고 터지는 소리와 함께 특유의 라임 향이 퍼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웃으며 한 모금 마셨죠. 그런데 그 순간 혀끝에 닿은 감각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제로 음료보다 묘하게 더 복합적이었습니다. 단맛 뒤에 따라오는 은은한 시트러스 계열의 향과 약간의 스파이스, 그리고 끝에서 잡히는 기묘한 깔끔함. 저는 순간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거 뭐지? 화면 너머의 시청자들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클로이 그거 뭐예요? 오늘 마시는 거 좀 달라 보여요. 같은 댓글이 줄줄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저는 화면을 향해 캔을 들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펩시 제로 라임이에요. 근데 평소보다 맛이 다른 것 같아요. 댓글창은 금세 또다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줄이 제 눈에 박혔습니다. 그 펩시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펩시는 미국의 상징 같은 존재 아닌가요? 스포츠 경기, 할리우드 영화, 전 세계 광고 어디서나 등장하는 그 브랜드인데요. 웃으며 에이 무슨 소리예요. 펩시는 미국이죠라고 대답했지만 곧 이어지는 댓글들이 제 머릿속에 균열을 냈습니다. 진짜예요. 한국 롯데에서 만든 레시피예요. 처음 출시도 한국이었어요. 검색해보세요. 펩시 제로 라임. 한국이 원조예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오는 댓글, 쏟아지는 링크, 펩시와 한국이라는 조합. 저도 모르게 방송을 멈추고
휴대폰을 들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펩시 제로 라임 원조 펩시, 한국 롯데, 펩시 글로벌 출시 연역 관련 키워드들을 입력하며 기사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펩시 제로 라임은 2020년대 초반 한국 롯데칠성에서 기획 및 개발, 최초 출시된 제품이며 이후 북미 및 유럽 시장에 역수출되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늘 즐겨 마셔왔고 콘텐츠 속에서도 자주 언급했던 펩시 제로 라임. 제 다이어트의 동반자였고 저희 브랜드 아이덴티티 중 하나였던 그것이 실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시작된 제품이었다는 사실은 제 사고방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다이어트를 지속하면서 제로 탄산에 의지해왔습니다. 물보다 탄산, 커피보다 콜라를 선호했던 저는 병원에서 고지혈 판정을 받고 건강을 위해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음식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음식을 끊는다는 건 일종의 자기부정이니까요. 그때 저를 구해줬던 것이 바로 이 제품이었습니다. 제로 칼로리의 라임의 상쾌함이 더해진 이 음료는 심리적 위안을 주는 동시에 콘텐츠의 이미지까지 세련되게 만들어 주었어요. 심지어 팬들 사이에서는 클로이 펩시 제로 라임이라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품이 한국에서 시작됐다고요? 미국도, 유럽도 아닌 한국. 말도 안 돼요. 아니, 말이 되니까 기사로 나왔겠죠. 하지만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고 있던 세계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미국 중심적인 시각에 갇혀 있었는지를요. 그날 촬영은 결국 방송 종료 멘트도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조명이 꺼진 스튜디오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없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알고 있었던 걸까? 단 한 캔의 음료가 이렇게까지 사람을 흔들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충격을 덮기보다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펩시뿐 아니라 다른 글로벌 브랜드들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진짜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어떤 것들이 한국에서 시작된 걸까요? 진짜 트렌드는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고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 답을 확인하러 직접 가야겠다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어디로요? 네, 한국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노트북 불빛만이 방 안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제 두 눈은 끊임없이 기사와 블로그, 리포트, 유튜브 영상까지 뒤지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는 검색을 멈추지 않았고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 마시지 못한 펩시 제로 라임 캔이 기울어져 있었고 에어컨에서 나오는 미세한 바람 소리마저 귀에 거슬릴 만큼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마치 심장이 따닥따닥 불을 튀기듯 요동치고 있었죠. 검색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펩시 제로 라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즐겨 먹던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 버거킹의 쿼트로 치즈 와퍼, 도미노 피자의 스위트 불고기 피자, 그리고 한때 다이어트 중에 먹었던 곤약 젤리까지. 그 모든 것들이 미국에서 기획된 게 아니라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종의 지역 한정 상품으로 개발된 후 한국 소비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자 그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메뉴로 확장된 것들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 앞에서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무의식 중에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따갑게 건조해진 눈에서 눈물이 난 건 아니었지만 어딘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벽 3시 20분, 평소에 자주 연락하던 친구 케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 콘텐츠 편집을 도와주는 친구이기도 하고 음식과 브랜드에 대한 감각이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혹시 펩시 제로 라임이 미국 브랜드 아닌 거 알고 있었어? 라고 보냈더니 몇 초 지나지 않아 전화가 왔습니다. 케빈의 목소리는 다소 비몽사몽했지만 저보다 훨씬 덤덤했습니다. 그거 한국에서 만든 거야. 몰랐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케빈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요즘에는 미국 본사가 브랜드만 유지하고 기획이나 개발은 다 현지 파트너사가 해. 특히 한국은 트렌드 테스트하기 좋은 시장이라더라. 그 말은 곧 제 콘텐츠가 철저히 미국 중심에 맞춰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미국 브랜드의 확장력, 미국 콘텐츠의 세계적 영향력에 집중하며 리뷰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 콘텐츠 안에서 보여주었던 제품들 중 상당수가 미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은 제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저는 케빈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국에서 만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 중에
진짜 미국에서 시작된 게 별로 없다는 거야? 케빈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클로이, 진짜로 알고 싶으면 한국 가보는 거 어때? 그 말은 제 마음속 어딘가를 정확히 찌른한 문장이었습니다. 아니요. 이미 저는 그 말이 나오기 전부터 어딘가에서 무언가 결심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그것을 입 밖으로 꺼냈을 때 저는 비로소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가 정말로 알고 싶은 건 단순한 상품의 출처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문화적 감각으로 이런 기획들을 만들어내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브루클린 공립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오히려 디지털이 아닌 종이 기반의 리포트나 논문을 뒤적이며 오프라인의 정보 흐름이 이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조용한 독서실 안, 흰 형광 등 불빛 아래에서 몇 장씩 넘기는 리포트에는 K-food wave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특히 2023년 이후의 리포트들에는 한국식 식품 모델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었고, 흥미롭게도 글로벌 테스트 마켓으로서의 한국이라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제가 리포트에서 읽은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인구 대비 소비 트렌드 변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디지털 기반의 바이럴 마케팅 확산력 또한 타 국가 대비 약 3.7배 이상 빠르다는 수치가 나와 있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들은 새로운 제품을 기획할 때 가장 먼저 한국 시장에서 반응을 본 뒤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럽과 북미의 출시 여부를 결정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한국은 소비자가 아니라 기획자가 된 셈이잖아. 제 목소리는 누구에게 들려주지도 않았지만 너무도 분명한 진실이었습니다. 세계를 주도하는 건 단순한 생산이 아니라 상상력이었고, 그 상상력의 출처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사실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 혼자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도 없는 조명 아래 자리에 앉아 카메라 앞에 저를 세웠습니다. 오늘은 리뷰가 아니에요. 그냥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렇게 말문을 연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브랜드라고 믿고 있는 그 제품들, 혹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그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그 이상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는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이미 그 한 문장 안에 제가 느낀 충격과 혼란, 의문과 결심이 모두 담겨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제 모든 촬영과 편집이 잠시 멈췄습니다. 브랜드 리스트를 정리하고 각 제품의 개발 국가와 기획 과정을 추적하는 데 하루 10시간 이상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저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출발일은 3주 뒤였습니다. 이제 저는 확인하러 갑니다. 한국이 어떻게 그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감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단 한 캔의 탄산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어디까지 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게 더 나은 일일지도 모르죠. 비행기 바퀴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등받이에 꽉 기대어 있던 몸을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비행시간은 정확히 14시간 25분이었습니다. 창밖에는 회색빛 구름 사이로 반짝이는 도시 불빛들이 흘러가고 있었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기대감에 조심스럽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곳일까요? 공항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얼떨떨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지극히 현대적이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다른 느낌이었고, 무언가 단정하고 질서정연한 구조 속에 속도감이 살아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 같았습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작동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안내 시스템, 조용히 이동하는 자동 셔틀, 무색무취 같은 공기 속에 퍼지는 은은한 청결함. 저는 가방을 들고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낯선 나라의 공기라는 것이 이렇게도 가볍고 맑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 고속도로 양 옆으로는 고층 빌딩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LED 간판과 디지털 광고판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도시의 호흡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와, 이게 한국이야? 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기사님은 제 말에 웃으시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외국 분이세요? 요즘 많이들 놀라시더라고요. 여기서 무얼 하시려고 오셨어요? 난 질문에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냥
한국이 만든 것들을 보고 싶어서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짐도 제대로 풀지 않고 주변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서울 거리를 걷는 것은 마치 스크롤이 가능한 도시를 걷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교차로마다 빨간불이 들어오면 동시에 멈춰서는 움직임이 도식적일 정도로 정갈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작은 편의점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뒤흔드는 순간이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편의점 안에는 수십 가지의 음료가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색감도 디자인도 모두 낯설었지만 동시에 끌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음료 코너 앞으로 다가가 캔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라벨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롯데 펩시코어의 엑스클루시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어서 옆에 놓여있는 프링글스를 집었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버터 카라멜 프로덕트 오브 코리아. 베스킨라빈스 냉동 케이크 패키지에도 코리아 디자인 에디션이라는 문구가 분명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전부가 마치 퍼즐처럼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전에 메일로 방문 허락을 받은 한국의 식음료 스타트업 에이피랩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펩시 제로 라임의 개발 과정을 추적하며 만난 인물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바로 백지민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민은 제 도착을 기다렸다는 듯 문 앞까지 나와 맞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첫 인상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심플한 블랙 셋업, 깊게 묶은 머리, 검은 운동화,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 그녀는 악수를 나누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클로이, 왜 이곳까지 오셨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을 다 담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이 다 틀렸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접 보고 싶었어요. 진짜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건지. 지민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한국이 어떻게 음료 하나로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그녀는 저를 연구소로 데려갔고 저는 그 안에서 상상도 못할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출시된 탄산 제품들 중 30% 이상이 한국에서 최초 기획된 포뮬러를 적용하고 있다는 내부 자료, SNS 확산 속도를 계산한 그래프, 그리고 제품의 패키지 기획에서 촬영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디자인하고 있는 시스템까지. 이건 단지 음료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문화 실험실이었습니다. 그곳을 나올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고 거리의 빛마저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눈 감고 살아왔구나. 미국이라는 태생적 문화 중심에 살며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 믿었던 수많은 것들이 실은 타국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은 말 그대로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불쾌함이 아니라 어쩐지 감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질투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이 여기서 먼저 나왔지라는 솔직한 시기와 존경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긴 서문도 없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소비시장이 아닙니다. 기획자입니다. 이 한 나라가 만든 한 캔의 음료가 지금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짧았지만 결코 짧지 않았던 여정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방 창문 너머로는 맑고 투명한 아침 햇살이 서울 도심의 건물 사이사이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커튼 틈으로 들어온 빛이 방 안을 조용히 깨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손에 쥔 작은 캔 하나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런 장식도 없는 은빛 배경에 단순한 라벨 하나가 붙어있는 펩시 제로 라임. 이 작은 캔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 좁은 인식 속에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음료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탄산 이상의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게는 하나의 계기였고 전환점이었으며 질문의 시작이었죠. 서울에서 보낸 며칠 동안 저는 그저 한 소비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야를 가진 관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지 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품을 넘어 문화를 만들고 있었고 감각을 설계하고 있었고 브랜드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무섭도록 조용하게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경외심마저 들었습니다. 지민백 대표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브랜드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그냥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심지어 조금은 부럽기까지 해요. 그 말을 들은 지민은 말없이 웃었고 잠시 후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클로이,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당신이 보던 프레임이 너무 작았던 거예요. 이제는 프레임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셨다면
이미 절반은 다 온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안쪽 어딘가가 뭉클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저를 감싸고 있던 건 자부심이 아니라 편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어떤 악의도 없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당연함이었습니다. 미국의 것이 곧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믿음. 하지만 그 믿음은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산산이 무너졌고 저는 그 무너짐을 통해 더 넓은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저는 노트북을 켜고 천천히 새 영상의 스크립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맛, 미국이 만든 줄 알았다고요?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이 만들면 대박입니다. 스크립트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느낀 거리의 냄새, 지하철의 정숙한 움직임, 편의점 안에 정렬된 수백 개의 상품, 사람들의 일관된 움직임과 빠른 반응 속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이건 단지 잘 만든 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감각, 선택, 시선, 그리고 그 선택을 움직이는 감성의 정밀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뉴욕에 도착하고 며칠 뒤, 저는 영상 업로드를 했습니다. 배경음악도 없었고, 과장된 리액션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영상은 제가 제작한 콘텐츠 중에서 가장 높은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3일 만에 조회수 120만, 댓글 수 9,000개를 넘겼고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자신이 몰랐던 브랜드의 출처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진짜 충격이네요. 전 이게 미국에서 시작된 줄 알았어요. 한국은 진짜 제품을 기획하는 감각이 남다른 것 같아요. 이런 콘텐츠 더 만들어주세요. 저도 지금까지 당연하게 믿고 있던 것들이 흔들리는 중이에요.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고 그 안에서 저는 제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음식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음식과 브랜드 안에 담긴 문화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콘텐츠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브랜드 소개 영상에 기획의 탄생이라는 코너를 새로 만들었고 제품의 태생지, 그것이 만들어진 문화적 배경,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리즈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 저는 다음과 같은 내레이션을 넣었습니다. 이 캔 하나는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단지 맛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캔이 가진 출처, 이 캔이 출발한 나라,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그걸 알게 된 순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품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철학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거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셨나요? 이 질문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당연함을 흔드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할 수 있게 해준 나라, 한국. 저는 이 나라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게 된다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만든 건 단지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 같은 누군가의 세계를 바꾼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조용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 선택 하나가 새로운 질문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